자, 이제 이어서 전선입니다. 가공 전선로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이죠. 일단 이 전선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전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우리가 읽어봐서 좋은 말만 고르면 돼요. 좋은 말만. 일단 구비 조건이니까요.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도전율이 클 것. 자, 뒤에 가서 도전율의 의미는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요. 정확한 의미.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앞에 퍼센트란 말이 붙는 거죠. 이 정확한 의미는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도전율이 크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전기 저항이요. 작다는 의미겠죠. 도는 도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는가. 이게 뭐예요? 도전율. 바꿔 말하면 전기 저항이 작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비 조건. 기계적 강도가 클 것. 한마디로 튼튼할 것. 그죠? 세 번째, 가요성이 클 것. 가요성. 무슨 말이에요? 잘 휜다는 의미겠죠. 아무래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선이 잘 휘어져야만 편하잖아요. 바로 이 가요성 문제 때문에 주로 단선보다는 여러 가닥을 꼬아 만든 연선을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구성이 클 것. 무슨 말이에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요? 중량이 작을 것. 그런데 원래 이 중량의 정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이 있다고 봐요. 근데 얘는 재질이 알루미늄, 얘는 재질이 동선이에요. 뭐가 더 무거워요? 동선이 무겁잖아요. 분명히 부피 최적은 같지만 동선이 무겁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원래 중량의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최적, 부피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여기다가 비중, 밀도를 곱한 것이 뭐예요? 중량이잖아요. 그죠? 중량의 정의요, 정의. 똑같은 부피, 똑같은 체적인데 어느 건 무겁고 어느 건 가볍고 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중,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량이 작다는 얘기는 결국 비중, 밀도가 뭐예요? 작다는 의미겠죠.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장률이 클 것. 신장률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팽창률이 클 것. 팽창률이 클 것. 그 다음에 값이 싸고 다량 생산이 가능할 것. 원래 전류를 구리보다 더 잘 흘리는 게 뭐예요? 은이죠. 근데 은은 아무래도요 비싸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량 생산이 가능할 것. 나머지는 좋은 말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에서는 헷갈리는 게 여기 중량이란 말 대신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러잖아요. 중량이 가벼울 것 하면은 누구나 다 아니까요. 그래서 비중, 밀도가 작을 것. 이 점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선의 종류입니다. 종류. 이 전선에 분류할 때 첫 번째는 절연물의 유무에 따른 분류죠. 절연물이 있는가 없는가. 도체가 있고 도체 표면에 절연물이 있는 거, 절연전선. 절연물이 없는 거, 나전선이라고 하죠. 일단 절연물의 유무에 따른 분류는 그냥 절연전선, 나전선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심선의 구성 형태에 따른 분류죠. 심선의 구성 형태에 따른 분류. 심선이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단선.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든 거 뭐라고 합니까? 연선. 연선은 연선인데 특수한 형태죠. 합성 연선이라는 게 있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가지고 연선을 만든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 합성 연선의 대표적인 게 바로 ACSR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강심 알루미늄 연선. 가운데 강선을 집어넣고 바깥쪽에 뭐래요? 알루미늄선을 둘러싼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중공연선. 가운데가 비어있는 연선이죠. 가운데가 비어있는 연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전선을 분류할 때 바로 전선의 재질에 따른 분류죠. 재질.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구리, 동선. 그죠? 동선. 물론 이 동선에는 차츰 공부하겠지만 경동선이 있고 연동선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루미늄선. 알루미늄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명 쌍금속선이라고 하죠. 쌍금속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융착, 붙여서 전선을 만든 거죠. 대표적인 게 동복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선 표면에 구리를 입힌 거죠. 강선 표면에 구리를 입힌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느냐? 합금선. 합금선 대표적인 게 규동선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일단 전선의 분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구성 형태에 따른 분류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이어서 재질에 따른 분류까지 정리를 합니다.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구성 형태에 따른 분류부터 정리를 하고 이어서 재질에 따른 분류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 전선에서
켈빈의 법칙까지 보면 되겠죠. 그럼 먼저 이제 단선입니다. 이 단선은 심선이 이렇게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전선이죠. 심선이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전선. 그래서 크기를 얘기할 때입니다. 크기를 얘기할 때 요 직경 단위가 뭐겠습니까? 미리. 그죠? 미리. 그런데 단선은 단선인데 크기를 얘기할 때 미리 제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차이점. 그러면 어느 때는 크기를 직경, 미리로 표현하고 어느 때 크기를 미리제곱, 면적으로 표현하는가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죠? 똑같은 단선인데 그렇다면은 어느 때는 직경, 미리로 표현하고 어느 때 면적, 미리제곱으로 표현하는가. 항상 요 전선이 옥외용일 때는 미리예요. 밖에 있는 지짐을 위해 지나가는 전선일 때는 이게 단선일 때 크기를 표현할 때 직경, 미리로 표현하죠. 그런데 똑같은 단선이지만 이런 옥내에서 사용하는 거죠. 옥내. 옥내용일 때는 뭘로 표현한다? 미리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죠. 물론 차츰 배우겠지만요. 항상 옥외용은 주로 동선 중에서도 경동선을 쓰죠. 옥내용은 연동선을 사용합니다. 경동이 뭐고 연동이 뭔가는 조금 뒤에 재질에 따른 분류를 공부할 때 정리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력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법규에서 시험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저합. 옥내, 배선용, 전선에 뭐요? 최소 굵기입니다. 요건 기억해야 돼요. 법규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뭐라고 써요? 저합. 전합을 분류할 때 저합이 있고 고합이 있고 특고합이 있죠. 저합은 말로 합니다. 법규책에 보면 있어요. 말로 합니다. 저합은 직류 750, 교류 600V까지를 저합이라고 그래요. 고합은 직류 750 넘고 교류 600V 넘고 직류, 교류, 공이 7000V까지를 고합이라고 그래요. 특고합은 직류, 교류 모두 7000V를 넘어갈 때 뭐라고 한다? 특고합. 그리고 또 하나 법에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고합 하면은 200kV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합 몇 볼트요? 교류 600V까지. 그리고 옥내라고 했죠. 옥내라고 했죠. 조금 뒤에 공부하겠지만 항상 옥내는 전선이 뭐? 연동선. 한마디로 경은 딱딱할 경자고요. 연은 부드러울 연이에요. 그때 최소 굵기가 얼마냐? 2.5. 단위 뭐?
단위 뭐라고 써요? 미리 제곱 이상. 기억해야 돼요. 단 법규 시간에 배울 텐데 만약에 MI 케이블을 쓴다. 1mm 제곱 이상이죠.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에서 무기질 케이블이라는 표현을 쓰죠. 특히 내열성이 대단히 뛰어나서 화재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되는 곳, 문화재 보관소나 박물관 등에 사용하는 저함용 케이블이죠. MI 케이블일 때는 1mm 제곱 이상. 기억해야 돼요. 단선은 이거 외에는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연선입니다. 연선을 보면은 연선은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든 전선이죠. 그런데 멋대로 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요? 규칙이 있더란 얘기죠. 그 규칙이 뭐냐? 공식까지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말만 기억하면 돼요. 육의 배수. 육의 배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항상 연선을 보면은요, 이렇게 맨 가운데 한 가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중심소선이라고 그래요. 중심소선. 그러니까 연선을 구성하는 한 가닥 한 가닥을 소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중심소선을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전부 동일한 굵기죠. 이걸 1층이라는 표현을 쓰죠. 1층. 중심소선을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1층.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세 번째는요. 18개. 네 번째는요. 24개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연선의 구성을 보면은요. 이렇게 중심소선 한 가닥을 둘러싸고 첫 번째 층에는 6가닥, 두 번째는요. 12가닥, 세 번째는요. 18가닥, 네 번째는요. 24가닥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층수를 스몰 n이라 하면은 전체 가닥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있겠죠. 전체 가닥수요. 근데 이거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 나와봤자 기껏해야 2층 아니면 3층 아니면 4층이에요. 1층은 몇 가닥입니까 이거? 몇 가닥? 7가닥. 2층은 19가닥. 3층은 37가닥. 4층은 몇 가닥? 61가닥인가요? 한 가닥인가요? 여기다가 12 더하면은 얘잖아요. 여기다가 18 더하면 얘잖아요. 여기다가 24개 더하면 얘 아닙니까? 시험 나와봤자요. 어차피 기껏해야 1, 2, 3, 4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규칙에서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면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중심, 소선, 한 가닥. 그죠? 1층은 6가닥. 2층은 12가닥. 3층은 18가닥. 4층은 24가닥.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규칙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자, 6 묶어내면은 뒤에 있는 1, 2, 3, 4 쭉 나가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고요? 층수죠. 층수죠. 그잖아요. 그때 바로 이렇게 자 1, 2, 3, 4 자연수죠. 자연수. 얘가 지금 n층까지라고 보자. n층. 이렇게 해요. 그때 1에서 자연수 n까지를 다 더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2분의 1 n 플러스 1이잖아요. 이 부분이요. 여기 보세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55잖아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중3 때 발견한 거라 얘기해요. 거꾸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우리 같은 범인이야 뭐 압니까? 이렇게 해요. 거꾸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 11이죠? 11이죠? 더하면은 얘도 11, 얘도 11, 얘도 11, 얘도 11, 얘도 11. 11이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10개. 2등분 하면은 이게 얼마? 이게 얼마? 5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까지 더한다면은 n 플러스 1, 2등분이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6하고 2하고 약분을 시키니까 층수를 스몰 n이라 하면은 전체 가닥수는 1 플러스 3n n 플러스 1 가닥. 됐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요 연선의 바깥 지름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이게 소선 한 가닥의 직경을 스몰 d라고 하자. 소선 한 가닥의 직경이요. 연선을 구성하는 한 가닥 한 가닥을 소선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소선 한 가닥의 직경을 스몰 d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1층이면은 몇 D? 몇 D? 3D. 2층은요? 2층은요? 5D. 두 개씩 붙으니까요, 이제. 3층은요? 4층은요? 9D. 쭉 나가겠죠? 여기서 이제 규칙을 뽑은 거예요. 보세요. 1층은 3D, 2층은 5D, 3층은 7D, 4층은 9D. 그렇다면은 요 3이 왜 3입니까? 2, 3이 1 플러스 2죠? 얘는요?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2죠? 그잖아요. 2층이니까 두 개씩 붙으니까요. 얘는요. 왜 7입니까? 1 플러스 2 곱하기 3이잖아요.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4죠? 이렇게 해요. 그럼 얘도 1 플러스 2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1층이니까.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뭐요? 충수. 충수. 그래서 만약에 n층이라 하면은 전체 바깥 지름은 1 플러스 2 스몰 n 되겠죠? 맞잖아요. 여기에 이제 소선 한 가닥의 직경만 곱해주면은 전체 바깥 지름이겠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 연선의 전체 단면적이죠. 지금 소선 한 가닥의 직경을 스몰 d라 하면은 소선 한 가닥의 면적은 얼마?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반지름 곱하기 3.14 2분의 스몰 d 곱하기 2분의 스몰 d 곱하기 파이니까요. 여기다가 뭐만? 전체 가닥수 곱해주면은 이게 뭐예요? 전체 단면적이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최소한 연선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기억해야죠. 두 번째, 기억해야죠. 아, 이거야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요. 그죠? 아니, 면적 못 구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소선 한 가닥의 면적에다가 가닥수만 곱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연선은 연선인데 이제 무슨 연선이에요? 무슨 연선? 합성 연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AC, SR이죠. 우리말로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에요. 그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해요.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운데 들어있는 게 강선이에요. 겉에 뒤집어 씌운 게 뭐예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가운데에 해당하는 강선을 집어넣고 겉에 알루미늄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 차츰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원래 이 강선이라는 것은 철이라는 것은 전기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선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건 무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동복강선이나 뒤에서 공부할 중공연선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운데에는 강선이 있어도 철이 있어도 관계없는 이유가 뭐냐? 요겁니다. 요건 메모를 해야 돼요. 표피효과. 원래 여러분들이 전기 자기학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죠? 전기 자기학 시간에. 이 표피 효과 때문에 쓸 수 있는 전선이 ACSR. 중공, 연선. 연선은 연선인데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게 중공 연선이에요. 그 다음에 동복강선. 세 가지. 그러면 표표가가 뭐냐?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쪽에는 직류 전류를 흘려요. 이쪽은 교류 전류를 흘립니다. 한쪽은 직류, 한쪽은 교류. 직류는 크기 변해요, 안 변해요? 이런 거죠. 교류는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직류 전류를 흘려주면요, 여기 중심부에서의 전류 밀도와 표면 쪽에서의 전류 밀도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면적이 동일하다 볼 때요, 지금 보세요. 직류를 흘리면 여기 중심부에서 전류 밀도나 전류가 흐를 때요, 전류 밀도나 표면 쪽에서의 전류 밀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근데 여기에 교류를 흘리면요, 대부분의 전류가 도선의 표면 쪽으로 집중해서 흐르더란 얘기예요. 전류가. 그러니까 이 중심부에서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 건 아니죠. 전류가 흐르긴 흐르지만 이 전류 밀도가 도선의 표면 쪽으로 갈수록 더 집중해서 흐르는 현상. 이게 뭐냐? 표피효과예요. 표피효과. 이해합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표피효과라는 것은 교류 전류가 도선에 흐를 때 도선의 표면 쪽으로 갈수록 전류가 더 집중해서 흐르는 현상. 중심부에서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흐르기는 흐르지만 대부분의 전류는 다 어디? 표면 쪽으로 집중해서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표피효과.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다가 강선 넣더라도 무방이겠죠. 가운데는 전류가 거의 안 흐르니까요.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중공연선,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연선을 중공연선이라고 그래요. 동복강선은 가운데 강선이 있고 겉에만 불이 입힌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도체의 이용률 측면에서는 더 좋은 게 뭐예요? 직류죠. 도체의 이용률. 전류가 골고루 흐르니까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 의문이죠, 의문. 의문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이 알루미늄보다는 구리가 훨씬 튼튼하고 전기 저항도 작아요. 그잖아요. 알루미늄에 비해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구리가 전기 저항도 훨씬 작고 더 튼튼하죠. 그러면 알루미늄 대신 이걸 구리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구리로 하지 않고 알루미늄을 쓰는가? 여기 봐요. 이게 예를 들어 구리예요. 얘는 알루미늄이에요. 지금 부피 같죠? 부피 같죠? 근데 이걸 저울에 달아보면은 이 구리가 알루미늄의 적어도 최소한 중량이 3배는 나오죠. 바꿔 말하면 알루미늄의 비중이 밀도가 구리의 3분의 1도 넘는다는 얘기죠.
아니 이 구리의 중량이 3배가 넘는다는 얘기는 이 비중 밀도가 3분의 1을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4분의 1, 5분의 1이 넘는다는 얘기 지금 이해갑니까? 그래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구리가 좋은데 왜 알루미늄을 쓰느냐? 똑같은 중량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구리하고 알루미늄 똑같은 중량을 가지고 똑같은 길이의 전선을 만든다면은 이 알루미늄이 비중 밀도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굵기가 굵어지겠죠. 또 못 알아들어요. 봐요. 그러니까 가운데 강선은 일단 놔두고라도 겉에다가 구리나 알루미늄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구리란 말이에요. 구리. 더 좋은 게. 근데 왜 구태여 알루미늄을 쓰냐 그런 얘기예요. 항상 똑같은 부피일 때 이 구리가 3배 이상 무겁다는 얘기는 이 알루미늄이 비중 밀도가 3분의 1도 안 되더란 얘기죠. 지금 안 된다는 얘기는 4분의 1, 5분의 1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중량을 가지고 똑같은 길이의 전선을 만들다 보면은 당연히 얘를 쓰면은 전선의 직경이 뭐요? 커질 거 아닙니까? 많은 부피를 차지하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선의 직경을 크게 하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 요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2장에서 배울 거예요. 바로 뭐냐? 코로나 방지입니다. 계속 추가 설명드리면 늘어지니까 설명 안 드립니다. 어차피 2장에서 배울 거니까. 코로나를 방지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전선의 직경을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으로 쓰이는 게 ACSR 또 뭐 중공 연선이겠죠. 아무래도 가운데가 뻥 뚫리면 뚫린 만큼 직경이 커지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도체, 다도체 이것도 2장에서 배울 겁니다. 이것도 2장 배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뭔지 복도체가 뭔지는 2장에서 배우니까 그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중공연선입니다. 이 중공연선은 연선은 연선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단 그냥 가운데를 텅 비워두면은 이게 전선이 지지물간에 끌어당기면은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붙지 말라고 가운데 이렇게 이제 H자 형태의 지지대를 넣어놨죠. 이렇게. 그래서 글자 그대로 가운데가 비어있다고서 중공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가 빈 만큼 같은 양을 가지고 같은 길이의 전선을 만들면 이 가운데가 비어있는 만큼 전선의 직경이 뭐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코로나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뭐냐? 구성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하세요.